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실습과 함께 약간의 배경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앤 애널리틱스 블록체인 담당 조교 백근우입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실습과 함께 약간의 배경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먼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배경 지식과 본 강의의 실습에서 사용할 카카오 클립,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두 지갑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지갑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건 암호화폐를 주고받기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거래 내역을 관리하듯이 개인별로 이제 이때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암호화폐를 계좌이체하듯이 주고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와 유사한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오른쪽 그림은 메타마스크라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인데 왼쪽 그림의 은행 계좌처럼 계좌를 식별하는 그 주소와 그리고 그 암호화폐 잠고 정보 그리고 거래 내역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지갑과 은행 계좌의 차이가 크게 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그 기원이 앞선 교수님 그 강의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전자화폐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전자화폐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면서 동시에 현금처럼 결제 과정에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이제 소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그 개인 정보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의 경우에는 역시 어떤 정보가 필요로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랜덤으로 생성된 알파벳, 숫자 조합 문자열 또는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임의의 단어 배열, 조합 이제 이런 그 정보들이 필요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결국 뭡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때 어떤 오프라인의 개인이 누구인지, 이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가진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갑 만들 때 요구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실습이랑 기술적 원리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지갑이 앞에서 이제 은행 계좌 비슷하나 이것이 은행 계좌와 다르게 생성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지갑 상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이런 숫자와 알파벳 문자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다른 말로 하자면 개인 키라고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 개인 키라는 것으로부터 그 암호화폐 지갑에서 이제 계좌 번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 개인이 거래를 발생시켰다는 걸 인증하려면 카드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이 필요하죠. 자, 이와 비슷하게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키라는 데이터 조각을 사용을 해서 송금자 본인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이 맞다라는 걸 인증을 합니다. 정확히는 발생시킨 거래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개인키를 적용해서 수학적 연산을 하는 건데 일종의 본인 인증을 위해서 어,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해서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키는 보통 이제 12단어에서 24단어, 그러니까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우리가 이걸 시드 문구라고 하는데 이 시드 문구를 확장 또는 압축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시드 문구는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완전 랜덤한 방식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이렇게 개인 키를 만든 뒤에는 개인 키에 어떤 특수한 수학적 연산을 가해서 송금자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공개 키를 생성합니다. 이후 이 공개 키를 압축해서 계좌번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갑 주소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4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지갑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공개 키와 지갑 주소는 송금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도 전자화폐니까 위패 문제가 있고 그 위패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분산된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위패를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이 송금자가 진짜로 발생시킨 게 맞냐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개키가 사용이 돼야 된다. 어쨌든 이런 특성 그 반면에 개인 키나 시드 문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래를 발생시켰다라는 걸 인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도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공개 키나 지갑 주소로부터 개인 키 또는 시드 문구를 복원할 수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드 문구에서 개인 키를, 개인 키에서 공개 키를, 공개 키에서 지갑 주소로 변환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반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한 방향으로만 계산이 가능한 특수한 수학적 연산을 이 시드 문구 개인키 공개 키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한 방향으로만 계산이 가능한 특수한 수학적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암호화폐 지갑에서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수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표를 잘 보시면 아래와 같이 송금자 식별 정보, 수취인 식별 정보, 거래 금액, 그리고 거래를 발생시켰다는 걸 인증하기 위한 송금자 본인 서명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서 계좌이체,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 정보들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개의 주요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앞선 송금자, 수취인의 식별 주소가 지갑 주소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거래 금액은 전송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수량으로 송금자 본인의 서명은 거래 내역의 이 모든 데이터들을 이어 붙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개인 키를 사용을 해서 수학적 연산을 적용한 그 결과로 대체됩니다. 추가로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에는 지금 생성한 이 거래가 어떤 암호화폐, 즉 어떤 수표에 기반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얘가 사용하는 화폐가 위패인지 아닌지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주요 정보들이 거래 내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에게 전파됩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의 기술적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런 암호화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는 제3자.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보통 이제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도 중간에 기관이 하나 끼는데 이 기관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 제3자,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갑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수탁형 지갑, 비수탁형 지갑으로 나눠집니다. 앞서 지갑을 설명할 때 결국 지갑이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 거래를 발생시킬 때 본인이 발생시킨 거에 맞다라는 걸 인증하기 위한 개인키, 그 고유한 시드 문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관리를 한다는 건 이 시드 문구와 개인키를 저장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탁형 지갑은 이런 개인키의 관리를 제3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하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바이낸스, 법비트, 코빗 등의 앱은 거래소의 수탁형 지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탁형 지갑은 개인키의 관리를 지갑 사용자 본인이 직접 본인 디바이스에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수탁형 지갑은 다시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나뉩니다. 핫 월렛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확장 도구처럼 인터넷에 항시 연결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메타마스크, 카카오 클립이 해당합니다. 반면에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드웨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나 암호화폐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키라는 거를 본인이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관리의 용이함에 있어서는 이 수탁형 지갑, 이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암호화폐를 좀 해봤고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안에 극도로 민감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은 그 지갑도 같이 해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직접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수탁형 지갑을 사용을 하고, 이제 핫워렛 같은 경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매수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해킹의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항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보안이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죠. 자, 그래서 좀 암호화폐를 많이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보안을 좀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콜드 월렛을 주로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수탁형 지갑이나 핫 월렛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지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개요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일종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적정 가격에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워식스라고 하는 그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이기 때문에 수탁형 지갑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수탁형 지갑입니다. 이 수탁형 지갑 안에 모든 암호화폐 그러니까 그 거래소의 고객의 코인들이 이 지갑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얼마를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별도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용자는 이 암호화폐를 이만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그 데이터는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이 자체적인 거래소 DB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매도 매수 주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별 이제 등록된 이제 비수탁형 지갑의 목록이 이제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가 적정 가격에 매칭이 되면은 암호화폐 지갑상에서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수탁형 지갑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바뀌냐? 아까 이제 그 사용자별로 얼마를 갖고 있다, 그걸 이제 DB에 따로 저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DB의 데이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탁형 지갑을 이용할 때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아니다. 특히 이제 매수 매도 주문 시에는 지갑 대 지갑의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했냐면 개인 지갑, 아까 이제 비수탁형 지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비수탁형 지갑으로 이제 자신의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는 수탁형 지갑에서 비수탁형 지갑, 개인 지갑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실제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메타마스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동 원리를 살짝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중간에 누가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갑 앱과 블록체인이 직접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여기에 보이시는 인프라하고 노드 프로바이더라고 한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뭐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타마스크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메타마스크 브라우저와 메타마스크 모바일, 즉 모바일과 브라우저 두 개의 기반에서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실습을 해볼 건데, 보시면은 암호화폐 지갑이 일단 어,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카카오 클립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클립이 일단 초보자들이 사용하기도 쉽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이제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이 카카오 클립을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요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오픈 소스로 공개된 이 지갑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최초의 오픈 소스 암호화폐 지갑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해보면 먼저 실행 환경, 지원 환경을 보자면 메타마스크는 브라우저하고 모바일 기반. 반면에 카카오 클립은 모바일만 지원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공되는 거래 기능을 보자면 메타마스크는 매도 매수 그리고 전송 수취,
그리고 환전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카카오 클립은 매도 매수는 제공하지 않고요. 반면에 전송 수취하고 환전은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환전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게 메타마스크에서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간의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분산 장부고 그 분산 장부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을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록되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블록체인마다 살짝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관리된 암호화폐가 다르다는 거고 이들끼리의 어, 환전이 가능할 수도 어,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간의 환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메타마스크는 이 환전 기능을 제공을 하죠. 반면에 이제 카카오 클립은 같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간의 환전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 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결제 인증하고 잠금 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잠금 해제는 그냥 뭐냐면 처음에 앱을 킬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 일종의 패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거래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인증을 하는 건데 메타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키를 직접 사용합니다. 반면에 카카오 클립은 개인 키를 대신에 하는 6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얘가 개인 키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얘를 사용합니다. 카카오 클립도 개인 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앱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지갑 복구라는 게 있는데 내가 결제 인증 수단을 잊어버렸어요. 개인키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래를 발생시키는 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얘는 이제 비밀 복구 문구.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시드 문구입니다. 그 시드 문구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카카오 클립은 이 시드 문구를 자체적으로 이제 유저가 사용할 필요 없이 그저 개인 정보를 이제 카카오 클립에 제공을 하면 그 이 클립 고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줄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카카오 클립은 거래 서비스는 제공되는 게 적지만 개인키 관리의 필요가 그런 개인키 관리의 이제 수고로움이 덜기 때문에 거래 입문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에 메타마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 서비스가 있지만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특징 때문에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하셔가지고 좀 그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분들 다수의 거래 경험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적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하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아, 일단 메타마스크는 원래 이제 모바일 앱으로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앱은 앱 보안 정책상으로 내부 스크린샷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이 가능한 브라우저 확장 도구를 사용을 해서 메타마스크 브라우저 전용 앱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메타마스크 사이트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갑 생성을 위한 이 창이 뜰 텐데 가장 먼저 하실 건 뭐냐? 잠금 해제.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처음 킬 때 사용하는 그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 해제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키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개인 키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드 문구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드 문구가 바로 비밀복구 구문, 메타마스크의 비밀복구 구문에 해당합니다. 이 비밀복구 구문은 메타마스크에서 자동적으로 랜덤하게 생성을 해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이제 남들에게 공개돼서는 이제 안 되는 정보잖아요. 왜냐면 개인 키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정보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종이에 기록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요. 이제 비밀 복구 구문을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재확인, 그래서 입력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차
이제 다시 하는 거고요. 이것까지 이제 마치면 이제 지갑이 생성되죠. 이제 지갑이 생성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지갑 주소, 계좌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저한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식별 주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갑 주소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주소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개인키,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인증에 사용되는 개인키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에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스크린샷으로 공개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무한테도 공개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 경고가 지금 적혀 있죠. 노출하지 말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실제로 해봐야겠죠. 메타마스크 지갑에서는 총 세 가지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수, 매도, 전송, 그리고 환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요. 옆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그냥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고 그것의 프라이스 히스토리, 가격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매도, 매수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는 암호화폐를 매수할 때, 요렇게 이제 먼저 어떤 암호화폐를 구매를 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것의 시장 가치 정보를 갖고 와야겠죠. 그때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이 정보를 갖고 오게 됩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이 시장 가치를 가져오고요. 그 동시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이제 중개 수수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최적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선정할 때 이 시장 가치와 그 거래소의 수수료 정보를 이제 고려해서 최적의 거래소를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된 이 거래소가 원화 상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매수, 매도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마스크에서 제시하는 이 최적의 거래소를 이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수치 및 전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갑 주소를 나한테 암호화폐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주소를 입력해서 저한테 암호화폐를 보내겠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암호화폐를 보낼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어떤 암호화폐를 보낼 건지 선택을 하시고 수량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야겠죠. 누가 받을 건지 수취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면은 이 암호화폐를 보내는데 드는 수수료가 이제 산정이 됩니다. 이 수수료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을 때 그 거래 내역을 그 블록체인이라는 분산된 그 장부를 공유하는 구성원들끼리 검사합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검사하면서 얘가 위조된 암호화폐를 쓰나 안 쓰나 그거를 검증한다고 했죠. 그 검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나한테 보냈다라는 그 사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검증을 하는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노동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수수료인데 그거를 이제 정해진 수수료는 없지만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적정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타마스크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수수료를 이제 이 수수료와 그리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이제 내 암호화폐 지갑에서 출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확실히 이제 그 검증이 끝나고 거래 검증이 끝나고 이게 블록체인에 반영이 되면 이 내가 얼마를 보냈는지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상태 놓고 블록 탐색기에서 보기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그 블록체인 스캐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보 확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어, 블록체인에 기록된 나의 거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rom to value transaction fee가 있죠. 이게 각각 뭐냐면 송금자 주소, 수취인 주소, 그리고 얼마 보냈는지, 그리고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한번 직접 거래를 보내보시면은 한번 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스왑 및 브릿지인데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뭡니까? 환전입니다. 근데 스왑과 브릿지
둘 다 이제 환전 기능인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스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 및 관리되는 암호화폐들 간의 환전을 의미합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ETH하고 DAI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왼쪽 화면이 이제 스왑 화면이고 오른쪽 화면이 브릿지 화면입니다. 스왑 화면에서 ETH를 DAI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로 바꾸죠. 이 두 개의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고 관리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스왑을 라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 환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브릿지는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발행 및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럼 얘를 뭐 지금 보시면은 ETH를 BNB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암호화폐는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돼요. ETH, 이더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BNB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BNB 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이제 환전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이제 당연히 중개자들의 이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개자들끼리 이제 또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브릿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브릿지를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간의 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먼저 수압을 한번 볼까요? 수압의 기능을 보시면 그렇게 막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암호화폐를 어떤 암호화폐로 바꿀 건지 선택을 하고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수량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내가 0.003 이더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몇 단위로 환전되는지 그 정보를 갖고 와야겠죠. 그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메타마스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거래소에서 환율 정보를 갖고 오고요. 그중 수수료하고 이제 환율 정보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낮은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ETH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전 가능한 다른 암호화폐는 뭡니까? 역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릿지라고 하는 환전 중개자들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환이 된다, 환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 역시 그 환전 중개자들의 협동조합이니까 이 브릿지도 일종의 중개자입니다. 그 중개자인데 역시 그 수수료라는 게 있고 환율 정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브릿지로부터 이 환율 정보와 수수료 정보를 갖고 오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적인 것을 이제 메타마스크가 자체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펌을 누르시면은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고 실제로 지갑이 어떻게 복구되는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지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드 구문에 해당하는 비밀 복구 구문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 문구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비밀 복구 구문을 이제 어, 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갑에 액세스 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내가 다른 장치에서 이 메타마스크 계정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지갑 주소 로그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시드 문구, 비밀복구 구문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 지갑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클립입니다. 이제 카카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계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카카오톡 계정은 웬만한 분들이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뭐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카카오 클립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실 때 뭐 앱스토어든 안드로이드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계정을 연동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는 대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클립을 이제 최초로 실행할 때 이제 어, 잠금 해제를 위한 패턴이나 이제 지문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자리 이제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패턴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일단 패턴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잠금 해제를 위한 거고요. 비밀번호는 개인키 대용으로 6자리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래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역시 똑같이 지갑 주소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에 바로 들어가시면은 우측 상단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 지갑 주소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슨 암호화폐 마크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제 얘가 뭐냐면 카카오 클립에서 이제 지원하는 블록체인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어, 이거에 이제 그 메타마스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제공하고요. 카카오 클립은 조금 적은 4개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뭐냐면 메인 화면에서 토큰 탭을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는 암호화폐를 클릭합니다. 그럼 그 암호화폐에 대한 교환, 수치, 전송 크게 세 가지를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교환, 수치, 전송 중 어느 한 가지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거래 내역이 이제 뜨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전송부터 볼까요? 자, 전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보유액, 전송 같은 경우에는 뭐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얼마를 보낼 것인가. 그거를 여기 이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패 검증을 위한 이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수료와 전송하고자 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내 암호화폐 지갑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역시 수수료는 앱에서 자동적으로 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지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하고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친구 중에서 이제 클립 지갑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바로 선택을 하면은 주소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전송이 일어나요. 그 반면에 그 내가 불특정 누군가한테 이제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갑 주소가 있고 그거를 직접 입력하고 싶으면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환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클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간의 환전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즉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이더를 다른 토큰으로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이제 환전 받을 다른 암호화폐도 역시 같은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 목록이 뜨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얼마를 환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그 정보가 이제 그 환율 정보에 따라서 얼마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교환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를 뜨게 되죠. 교환 수수료는 제가 메타마스크에서 얘기를 했듯이 결국에 환전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거래소한테 지급되는 금액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게 위패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0.01 이더를 환전받으려고 하는데 이 0.01 이더가 위패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그 검증에 대한 수수료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0.01 이더 그다음에 이제 교환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나가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면은 환전이 성공이 되면은 23.477 이 다이가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환하기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거래 인증용 비밀번호, 우리가 개인 키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래 인증용 비밀번호가 뜨게 되고요. 이거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립 지갑 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결제 비밀번호와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분실하더라도 지갑 복구가 가능합니다. 메타마스크는 개인 키라는 아 복구를 위한 시드 문구가 있었고 그 시드 문구를 잃어버리면 지갑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했죠. 근데 카카오 클립은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제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 클립 고객센터에 그 본인 지갑이 맞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그리고 클립 지갑 화면 캡처본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메일로. 그러면 하루에서 3일 정도가 걸려서 암호화폐 지갑 본인이 만든 카카오 클립 비밀번호 지갑에 비밀번호의 재설정 링크가 이제 도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